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전에는 로망에 한껏 부풀어 현실을 비추어보지 못했는데 결혼을 하고 보니 정말 로망은 허상이고 현실은 그저 눈에 보이지 않는 족쇄라는 걸 정말 뼈저리게 느끼게 된 여자입니다.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하다고는 하지만 모두 다른 사정이 있듯이 저에게도 정말 결혼 전 행복을 꿈꿨던 때와는 달리 사정이라는 것이 생기네요. 이제는 훌훌 털 수 있을 만큼 단단해져 이렇게 사연도 보내보게 되었어요. 제 남편은 일명 폼생폼사입니다. 연애할 때는 눈에 콩깍지가 씌어 그런 모습조차 멋있게 느껴졌지만 결혼하고 보니 허풍허세가 가득 찬 가오에 죽고 가오에 사는 그런 남자일 뿐이었어요. 가진 거라도 많아서 떵떵거리고 사는 거라면 좋았겠지만 제 남편은 가진 건 쥐뿔도 없으면서 어디 나가면 있는 척은 더럽게 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 집은 하루살이보다 조금 더 나은 한 달살이 가정이기 때문이에요. 다들 그렇게 살지 않냐 생각하시겠지만 가정을 꾸리고 나면 매달 벌어오는 돈을 모아서 목돈도 만들고 그 돈으로 집도 사고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제 남편은 그저 돈이 생기면 바로바로 쓰는지 돈 없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결혼한 지 수년이 지났지만 남편의 적금 통장은 사회 초년생들이 막 모으기 시작한 정도의 금액이 전부였고요. 제가 몇 년 동안 모은 돈은 남편이 홀라당 써버리는 통에 채워질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가오에 사는 남자라 남들 시선은 그렇게도 신경을 썼어요. 명품 살 돈은 없으면서 있어 보이고 싶으니 짝퉁을 사서 입거나 신고 다녔죠. 이런 남자인 줄 결혼 전에 진작 알았다면 절대 결혼은 하지 않았을 텐데 제가 바보였던 걸 결혼에 살면서 정말 처절히도 알게 되었어요. 모전자전이라는 말이 있듯 제 시어머니도 남편과 매한가지였어요. 그런 볼품없이 겉모습만 치장하려는 남편을 두고 자기 아들이 최고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거든요. 남편은 3남매인데 밑으로 동생이 둘 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시동생과 시누는 다 필요 없다며 장남인 제 남편이 최고라고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예쁘다곤 하지만 시어머니의 남편 편에는 정말 남달랐어요. 남편이 하는 건 그게 뭐가 됐던 격려를 아끼지 않는데 그에 반해 시동생이나 시누에게는 그렇게도 잔소리를 하셨죠. 가만 보면 남편과 시어머니는 참 많이 닮았어요. 서로가 너무 닮았다 보니 생각하는 것도 비슷하고 죽이 척척 잘도 맞는 것 같았죠. 조금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장남 장손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분이 꽤 많은 걸 알지만 실제로 제가 그 모습을 아주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자니 어처구니가 없는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왜 시작은 잘하지만 맺는 걸 잘 못하는지 살펴보면 그 역할에 시어머니가 가장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일을 시작해도 잘했다, 일을 그만둬도 잘했다 하니 책임감을 배울 수가 없던 거죠. 실로 남편은 한 회사에서 길게 일하는 걸 못했어요. 가장 길게 일한 기간이 2,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심지어 한 달 다니고 그만두는 경우도 정말 많았고요. 아이가 생기기 전에는 맞벌이로 저도 돈을 벌었으니까 어찌어찌 지냈지만 애가 생긴 뒤로는 육아 때문에 저는 돈벌이를 하지 않고 있으니 난감한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저도 다시 일 좀 해보자 싶을 때 둘째까지 가지게 되어 다시 포기해야 했죠. 그 탓에 남편은 자신이 회사를 그만뒀다고 쉴 수 있는 것은 아니니 돈을 벌어야 하니까 투자회사나 기획부동산 비슷한 알 수 없는 곳에서 영업사원으로 일을 주로 했는데 그런 곳에 다니면서 영업이라는 것에 대해 배웠나 하면 또 그건 아니었어요. 그런 곳에 다니면서 순 거짓말만 늘었고 이상한 것들만 배워가지고 왔으니 말이에요. 그리고 영업사원으로 일하면서 돈 많은 사람들이라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별별 사람들을 다 만나고 다니더니
머리에 똥만 찬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의 행실을 하기도 했어요. 영업사원은 보여지는 것이 전부라며 사치를 부리는 것만 해도 넌더리가 날 정도였고 하는 운동까지도 그 사람들을 따라한다고 나서는데 나중에는 이런 문제들이 쌓이며 부부싸움이 끊이질 않았죠. 골프 좀 배워야겠어. 고객 중에 골프 치는 사람이 꽤 많더라고. 너 나 몰래 모아둔 돈 좀 있지? 나한테 그 돈 투자 좀 해라. 무슨 갑자기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해. 그 사람들이 골프를 치는데 일개 영업사원일 뿐인 당신이 무슨 골프를 배워? 일이나 잘하면 그만이지.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 정 배우고 싶으면 스크린 골프장이나 가서 쳐보던가. 야, 사나이가 돼가지고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그게 뭐냐? 그리고 요즘 시대는 골프가 비싼 운동도 아니야. 취미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나도 그냥 취미 삼아 배워놓으면 영업에도 도움되지 혹시 알아? 죽어라 이래도 모자랄 판국에. 뭐? 취미? 당신은 도대체 언제 정신 차릴래? 일 하나 진득하게 못해서 뻑하면 그만두는 탓에 우리 집 형편이 나아질 기미가 없는데 지금 취미 타령을 하고 싶니? 책임감이라는 걸 티끌 만큼도 못 느끼냐고. 애 아빠고 가정 있어도 요즘은 다 취미생활하고 해. 네가 무식해서 이러는 거지. 돈 없으면 취미도 못해? 그리고 이게 다 근무의 일환이야. 뭘 모르면 그 입 좀 다물어라. 영업사원이 골프 배우는 게 근무의 일환이라고? 그럴 시간에 가정이나 좀 돌봐라. 돈 많은 사람을 상대하면 뭐해? 넌 쥐뿔도 없는데. 제발 우리 처지를 좀 살피면서 행동해 제발. 우리의 처지는 안중에도 없고 자신이 상대하는 그 돈 많은 사람이 하는 건 전부 따라하려고 드는 통에도 저는 골머리가 썩었어요. 돈이 조금 몰라치면 이렇게 한 번씩 내놓으라고 성하니 저로서는 감당이 되지 않을 때도 종종 있었고요. 아이는 조금씩 커가는데 남편은 철이 들 생각을 안 하니 그런 남편을 볼 때면 꼭 체한 것처럼 답답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밉다 하면서 미워하다 보면 정말 더 미운 짓만 골라서 하나 봐요. 이 모질이가 하다 이제 바람까지 난 것 같더라고요. 남편네는 가족들이 자주 모임을 가져요. 가족들이 모두 멀지 않은 곳에서 살기도 하고 2달에 한 번씩은 가족 모임이라는 면목으로 모이곤 했죠. 그날도 가족 모임이 있던 날이라 시동생이며 신우까지 와서 시댁에서 함께 식사를 했어요. 가족 모임이 있을 때면 꼭 남편은 자신의 형제들과 술을 마시곤 했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술을 마시며 담소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하는 말 중에 아주 황당한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잘 아는 부잣집 여자가 한 명 있는데 그 여자가 무슨 기업가의 외동딸이라나요? 그런데 그 여자가 자신을 좋아하는 것 같다면서 자기를 꼬시고 있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 기업가의 외동딸이 뭐가 부족해서 쥐뿔도 없고 애까지 있는 유부남을 꼬신다는 건지. 그 말을 듣는데 기가 차더군요. 이런 제 생각을 모르는지 남편은 입에 귀에 걸려서는 그 여자에 대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이야기를 해대는데 그런 남편을 향해 저녁 식사를 했던 상을 치우느라 손에 쥐고 있던 숟가락과 젓가락을 냅다 던지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났어요. 남편이 최고라고 아는 시댁에서 차마 그런 꼴을 보일 수는 없어 정말 이악 물고 참았네요. 그런데 더 환장하겠는 건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분간도 못하고 입을 나불대는 남편 놈보다 시어머니의 모습이 아주 가관이었다는 거예요. 남편이 부잣집 여자라는 말을 하며 떠들어대는데 그런 그 옆에 시어머니는 딱 붙어 앉아 그 여자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역시 그 여자도 우리 아들의 진가를 아니까 그러는 거지. 그래서 어느 기업이니? 어느 정도로 부자이길래 돈 많은 사람을 꽤 상대하는 네 입에서 부잣집 여자라고 하는 건데. 그 여자는 젊고 예쁘겠네. 그치 아들? 엄마는 말이라고. 젊기도 젊은데 정말 삐까번쩍해.
어마어마하게 부자야. 외제차도 돈 좀 있다 하는 애들 타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좋은 차더라.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이랑은 급이 달라. 그래? 그런데 그렇게 능력 있는 여자가 우리 아들을 좋아한단 말이야? 그 여자도 보는 눈은 있네. 너 어디가 좋대? 너 유부남인 건 알고 있어? 그래도 좋아하는 거니? 유부남인 건 당연히 알지. 엄마, 요즘은 그런 거 숨기고 싶어도 못 숨겨. 그리고 돈 많으면 사람 정복해내는 건 어려운 일도 아닌데 괜히 속였다 무슨 꼴을 보게. 그 여자 내 입담에 아주 끔뻑 죽는다니까. 어머나, 그 부잣집 여자 성격은 어떠니? 싸가지 없거나 그러진 않아? 왜 드라마에서 보면 돈 많은 것들은 꼭 심술 맞던데. 엄마, 드라마랑 현실이 같아. 돈 많은 애들은 예절도 돈 주고 배워. 그런데 흠이 있겠어?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세상에서 돈으로 만들어준 여잔데 말 한마디 손짓 하나까지 다 고급지고 겸손해. 부자 중에는 엄마 말처럼 정말 몰상식한 것들도 있다곤 한데 이 여자는 아니라니까. 그러니 내가 이렇게 자랑도 하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 어딜 가나 너는 마음부터 시작이라더니 이제야 네 진가가 나오나 보다. 그러게 결혼을 조금만 천천히 했으면 좀 좋니? 그런 여자랑 가족되면 네 팔자도 폈을 텐데.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정말 그 기업가 외동딸이라는 여자에 대해 안 물어보는 게 없었어요. 누가 보면 총각인 남편이 자기 애인 인사시키기 전에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는 줄 알겠더라니까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는 그 여자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아쉬워하는 게 눈에 훤했어요. 제가 다 들린다는 사실은 안중에도 없는지 결혼을 늦게 했어야 한다느니 저를 만나 개고생을 하는 거라는 등 한숨까지 푹푹 쉬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따지고 보면 이 결혼 생활에서 정말 고생을 하는 건 저인데 말이에요. 남편이 이 부잣집 여자 이야기를 하기 훨씬 전부터 시어머니는 남편이 조금만 힘들어하는 티를 내도 저더러 남편 힘든 것도 몰라주는 미련한 아내라고 자신이 속상해서 발 뻗고 잠을 잘 수가 없다며 잔소리를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저도 무능한 남편이랑 사는 게 너무도 힘들어서 당장이라도 반품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고 말하고 싶은 걸 꾹꾹 참으며 좀 더 노력하겠다고 애둘러 말하곤 했어요. 그런데 부잣집 여자가 자신의 아들을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도 저는 그런 상황을 혼자 오해하지 않기 위해 일부러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렀어요. 돈 많은 여자가 유부남인 아들을 좋아한다니까 궁금할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남편도 그 여자한테 조금 흔들릴 수는 있지만 저를 배신하진 않겠지 이렇게 생각했죠. 그리고 가족 모임이 있던 날 이후에도 일부러 아무런 티도 내지 않았고요. 그런데 뭐든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시어머니가 제게 딱 걸릴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어느샌가 시어머니의 행색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평소 시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저보다 잘났다며 으스대긴 했어도 제 눈치를 아예 안 보는 분은 아니었는데 그런 분이 행색이 변하던 때부터는 제게 아주 큰 소리를 떵떵 치며 누구나 알 법한 명품까지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명품 가방이 하나도 없던 것은 아니지만 아주 오래전에 선물 받은 딱 하나가 전부였거든요. 그 오래된 가방도 닿을까 걱정하며 잘 사용하지도 않으셨고요. 그런데 처음 보는 명품을 자랑이라도 하는 듯 가지고 다니는데 모를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런 명품으로 치장한 모습으로 동네를 다니던 시어머니를 마주쳤고 짝퉁이냐며 퉁명스럽게 묻자 시어머니는 정색을 하며 제 팔까지 찰싹 치시며 빽하고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어머님, 그 못 보던 명품백이네요. 엄청 오래된 딱 한 개 있던 명품백은 절대 동네에서는 안 하고 다니시잖아요.
큰 행사 있을 때나 간간히 하시면서 웬 명품이에요? 아들이 짝퉁 사드렸어요? 너는 눈썰미가 없어도 그렇게 없니? 이거 다 진짜야. 내가 백화점 가서 산 거라고. 어디 가서 짝퉁 소리는 하지도 마. 아휴, 급 떨어져. 짝퉁은 너나 하고 다니렴. 백화점 가서 사셨다고요? 그 비싼 걸요? 지금 너나 못 믿는 거야? 하기야, 네가 명품에 대해 뭘 알겠니?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백화점에서 명품을 샀다는 시어머니의 말이 거짓말인 줄로만 알았어요. 괜히 제가 짝퉁이냐고 콕 집어 말해서 창피한 마음에 둘러대시는 줄 알았거든요. 남편도 평소 짝퉁을 잘 이용했잖아요. 그런데 그때쯤부터 남편의 행색도 여간 수상한 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시어머니를 데리고 이곳저곳 다니는 곳이 많아졌더라고요. 예전에는 가족이 전부 어디를 갈 때나 시어머니를 챙겼지. 평소 시간 내서 시어머니와 데이트를 한다거나 하는 정도의 효자는 아니었는데 무슨 바람이라도 불었나 싶었어요. 그리고 대체 어디를 데리고 다니는 건지 궁금해서 남편 몰래 블랙박스를 뒤져보았어요. 그런데 글쎄 남편이 가족 모임 때 말했던 그 기업가 외동딸과 함께 다니며 백화점에 가는 거예요. 거기다 함께 쇼핑 다니고 밥을 먹으러 다니는 등 전 몰래 남편과 시어머니 둘이 작당을 하고 난리를 치고 다녔더라고요. 외동딸인 줄은 어떻게 알았냐고요? 사실 어떻게 생긴 여자인지는 전혀 몰랐죠. 그런데 블랙박스에 녹음된 소리며 목적지에 도착한 후 차에서 내려 차 앞으로 지나갈 때 찍힌 영상이 꽤 있었는데 확인해보니 늘 같은 여자애, 영상마다 언제나 명품 차림을 하고 다녔어요. 남편이 자신을 꼬시려고 한다고 자랑하듯 이야기했었고 부자고 명품을 휘감는 여자니까 그 여자의 인상착의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으니 단번에 알 수 있었어요. 아마도 이렇게 뻔뻔하게 우리 차에 태워서 다녔던 것은 제가 면허는 있지만 장롱면허로 운전을 못하는 것을 아니까 아주 자기들 마음대로 차를 끌고 다니면서 불륜을 저질렀던 것 같아요. 블랙박스에 담긴 영상도 지우지 않고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수상하게 여기고 볼 거라는 생각은 못했던 거죠. 저는 너무 화가 났지만 이 모든 게 증거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정말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확인해 보았어요. 그런데 블랙박스 파일 중 아주 기가 차는 내용이 녹음되어 있는 영상까지 있더군요. 불륜녀와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가 나눈 대화는 이랬습니다. 선물은 마음에 드세요? 더 좋은 걸로 해드려야 했었나 싶기는 한데 그게 어머님께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제 마음대로 골라버렸네요. 아이고, 무슨 그런 말을 해요. 아주 마음에 쏙 드는 것만 골라서 사줬잖아요. 내가 말년에 이런 복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 며느리였으면 좋겠다니까 정말. 볼수록 욕심이 나. 엄마, 안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지 머리 맞대고 고민하고 있어.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 이렇게 능력 있는 여자가 내 아내고 엄마 며느리가 될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니까. 어머님, 저는 다른 거 바라는 거 전혀 없어요. 오빠랑 가족이 돼서 알콩달콩 사는 거 그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주세요. 오빠도 오빠 나름대로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고 저도 부모님을 설득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해요. 아이고, 내 말에 큰 부담은 갖지 마요. 그저 이렇게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지. 부담 주려고 한 말은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 아들이 유부남의 애도 있으니 시간이 당연히 필요할 테지. 예비 사돈 댁에서 허락만 해준다면야. 지금 우리 며느리 내쫓는 건 일도 아니니까 그건 전혀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죠? 그런데 지금 며느님이 순순히 내쫓길 분은 맞는 건가요? 나중에 제게 보복이라도 하겠다고 무섭게 겁박하거나 그런 일이 생기는 건 아니겠죠? 오빠를 사랑해서 이렇게 노력한 죄밖에 전 없는데 그런 일을 당하는 건 너무 무서워요. 보복?
에휴, 말도 안 돼. 그런 건 걱정할 필요도 없어. 어차피 무능하고 멍청한 여자라 그런 생각은 하지도 못할 거야. 그리고 애 양육권 문제로 일 크게 안 만들고 넘겨주면 조용히 입 다물고 지 알아서 살래야. 양육비야 대충 주는 척하다 말면 그만이고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깜찍이는 그런 걱정할 필요 없어. 우리 아들 말이 맞아요. 그것도 양심이 있으면 이렇게 능력 있는 여자랑 같이 살겠다는데 자기가 무슨 수로 막을 거야. 가진 거라고 멀쩡한 몸뚱이 하나에 애 있는 게 다인데 내 아들 발목을 잡으려고 들래도 잡혀지지도 않지. 그런 일 없게 나도 나서서 어떤 수를 쓰든 갈라놓을 거니까 그런 걱정은 할 필요도 없어요. 알겠죠? 제 뒤에서 이런 파렴치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이미 이들 사이에서 저는 무능하고 볼품없는 며느리에서 더 나아가 남편 발목이나 잡고 있는 미련한 여자가 되어 있었고 또 보복까지 할지도 모르는 무례배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 대화 내용을 듣는데 정말 분노를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결혼 생활 내내 어떻게든 열심히 살아보려고 안간힘을 썼을 뿐인데 이렇게 남편과 시어머니에게는 못난 사람으로만 보였다는 것을 분노와 동시에 상실감까지 들었어요. 이런 제 속을 알 리 없는 블랙박스 속 인간들은 아주 자기들끼리 하하호호 웃음이 끊이질 않더군요.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던 블랙박스 영상들을 보고 듣다 보니 상간녀의 재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기업가 외동딸이라는 상간녀는 백화점에 가면 몇 천만 원씩 막힘없이 긁어대는 건 기본이고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건 물론 미술관 같은 곳을 가서도 마음에 드는 작품이 있으면 고민 없이 턱턱 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외제차를 끌고 오지 못하는 날에는 남편 차를 타고 같이 다녔던 듯 했어요. 시어머니도 그러면서 가끔 데리고 다녔던 것 같았고요. 처음 상간녀가 남편의 차를 탔던 날 남편이 어찌나 안절부절 못하던지 다 나오더라고요. 누추한 차를 태워 미안하다느니 불편하지는 않냐느니 그런 걸 묻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게는 우리 차 정도면 사장님 차급은 된다며 근자감이 가득 차서는 이야기하더니 돈 많은 부자가 탄다고 하니 그런 우리 차도 한없이 작게만 느껴졌나 보더라고요. 남편이 위에서 말한 것처럼 가오에 죽고 가오에 사는 남자라 차도 영업할 때는 꼭 필요하다고 중요한 부분이라며 무조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로 해야 한다고 성화라 없는 형편에 비싼 차까지 사서 저는 매달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 차를 누추하다고 표현하는 남편이 가증스럽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골 때리는 건 최근 영상에서 나왔어요. 그 기업가 외동딸인 상간녀가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투자를 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오빠는 재테크 같은 건 좀 하고 있어요? 나는 다방면으로 하는데 최근에 정말 제대로 불리는 방법을 찾은 거 있죠? 재테크는 무슨. 아내가 생활비로 다 쓰기 바쁘지 뭐. 제대로 불리는 방법? 부자들은 어떻게 하는데? 회사 주식 말고도 다른 방법들로 재산 늘리던데. 어떤 방법이길래 부자인 예비 며느리가 그런 말을 해? 궁금하시면 제가 진짜 돈 벌게 해줄 테니까 목돈 있으면 투자 좀 하세요. 정말? 부자가 하는 투자니까 믿을만 하겠지. 엄마, 목돈 모아놓은 거 있어? 나는 그래도 몰래 빼돌린 돈 좀 있는데. 그럼 믿고 맡겨봐야겠다. 진짜 제대로 불려줘야 한다. 엄마도 있으면 맡겨봐. 어머님께서도 해보시겠어요? 맡겨주시면 후회는 없으실 거예요. 저도 하고 있는 투자권이니까요. 아유, 그럼 나도 좀 맡겨볼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싹싹 끌어모으면 꽤 될 거야. 잘 부탁해, 예비 며느님. 상간녀의 투자하라는 말에 남편과 시어머니는 의심도 없이 돈까지 투자한 것 같았어요. 평소에 제게는 돈이 없다고 생활비 못 준다.
첫째 학원 보내줄 돈도 없다고 했던 인간이 저 몰래 그런 식으로 빼돌려 꿍쳐놓은 돈이 있었던 거예요. 그 돈을 상간녀가 말한 투자 이야기만 믿고 홀라당 줘버린 거죠. 어떤 투자인지도 정확히 모르고 말이에요. 속이 터지고 하가 치밀어 미칠 것 같았지만 블랙박스의 영상을 다 확인하는 동안은 참는 수밖에 없었어요. 블랙박스 영상을 본 뒤 바람을 피면서도 시치미를 뚝 떼고 있는 남편 놈을 챙길 때는 진짜 우라통이 터져 숨이 턱턱 막힐 것만 같았죠. 저는 이 블랙박스 영상을 다 보고 듣는 데만 일주일이란 시간이 걸렸어요. 남편이 차를 쓰는 횟수가 전보다 많아졌던 탓도 있고 남편이 가족 모임 때 상간녀 이야기를 처음으로 꺼낸 지 얼마 안 돼서부터 곧바로 아주 찰싹 둘이 붙어 먹었던 터라 녹음된 영상이 꽤 많았거든요. 그렇게 일주일 뒤 저는 시댁을 다 뒤집어 엎을 생각으로 시댁에 쳐들어가 난리를 쳤습니다. 마침 집에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무슨 작당 모의를 하는지 시댁이 다 있더군요. 저는 블랙박스 영상 중 몇 개를 핸드폰으로 녹음해 증거로 만들어 두었던 것을 재생시켜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들려주었어요. 제가 막 시댁에 발을 들였을 땐 저를 무심하게 대하던 이 두 인간이 그 녹음을 재생해 들려주니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그 대화를 어떻게 찾은 거냐며 제게 고래고래 소리를 치더군요. 저는 먼저 시어머니에게 눈을 부릅뜨고 어떻게 가정 있는 아들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가담할 수 있냐고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분노를 억누르며 따져 물었어요. 그런 제게 시어머니는 언제 놀랐냐는 듯 코웃음을 치며 무능한 아내를 뒀던 내 아들이 이제야 제 짝을 만났는데 어떻게 보고만 있을 수 있었겠냐고. 그러게 자기 아들을 위해 잘했으면 이런 사달이 났겠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결국 폭발하고 말았어요. 무능한 제가 저보다 더 무능한 당신 아들을 만나서 이 고생을 하는 건 끝까지 안 보이시는 거예요? 당신 아들만 귀하고 잘났어요? 애 낳기 전 제가 가장으로 돈 벌 때는 그렇게 저한테 벌벌 떨며 눈치 보셔놓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람이 변할 수 있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가식적인 인간들. 뭐야? 이게 뚫린 입이라고? 네가 겁도 없이 이제는 막 짓거리는구나. 넌 이래서 안 된다는 거야. 알아? 능력 있고 돈 많은 여자들은 너처럼 싸구려 티 안 내. 싸구려 같은 여자 만나서 지금껏 우리 아들이 고생하며 살았으면 고맙다고 해야지. 그러지는 못할 망정? 뭐? 가식적이야? 넌 양심도 없니? 지금 저더러 싸구려 거리는데 그러는 당신들은 얼마나 값진 인간들인데. 값진 인간들이라 자기 자식까지 버릴 생각만 하는 거죠? 참나. 제가 싸구려면 당신들은 쓰레기인 걸 왜 몰라요? 이제 당신들이랑은 끝이야. 당장 이혼 소송 걸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까진 합의는 없을 줄 알라고. 이혼? 누가 이혼 들먹이면 겁먹을 줄 아니? 내 아들 발목이나 잡는 것이 뭐 좋다고? 우리도 이꼴 저꼴 보면서 참고 있겠니? 안 그래도 내 아들이 언제 너한테 이혼 이야기를 꺼낼까 궁금했는데 이렇게 네가 먼저 이혼 이야기를 다 꺼내주네. 그래요? 그 돈 많은 여자한테 빌리든 니들 주머니를 털털 털든 위자료나 제대로 준비해둬야 할 거예요. 당신 아들이 이혼당하게 되는 거니까요. 혹시라도 나중에 돈 한 푼 없다고 창피하게 법정에서 제발 위자료 줄여달라 빌지 말라고 해도 소용없는 거 아시죠? 피차 서로 다 꺼내는 마당에 창피한 모습까진 보이지 말자고요. 야, 그깟 위자료 얼마든지 줄 수 있어. 우리 아들이 너랑 헤어지기만 하면 재벌이 되는데 그깟 위자료 뭐 얼마나 한다고. 그 4, 5천만 원이 대수냐? 그지도 이런 상그지가 없네. 자존심은 있어서 대놓고 돈 주란 말은 못하고 이렇게라도 구걸해서 돈 뜯어갈 생각하는 것 봐. 넌 수준이 달라서 애초부터 안 되는 거야. 그깟 돈 다 줄 테니까 이혼 서류에 도장이나 찍어.
서류 준비해 올 테니까 알겠냐? 시어머니가 이런 반응인데 남편은 어땠겠어요? 제가 이혼 이야기를 꺼내며 시어머니와 대화하는 걸 한참 듣더니 불같이 화를 내며 더 이혼하자고 난리를 쳐댔어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집에 기어들어올 생각도 말라고 엄포를 놓고 시댁을 나왔어요. 여자한테 눈이 먼 건지 여자의 돈에 눈이 먼 건지 자기 자식들은 안중에도 없는 사람을 아이들과 만나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날 이후 제대로 이혼 준비를 했어요. 변호사도 미리 알아보고 만발의 준비를 하려고 말이에요. 남편이 하도 제가 모아놓은 돈을 탐내해서 남편도 모르게 만든 통장에 늘 비상금을 조금씩 모았는데 그 돈을 이렇게 쓰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네요. 남편은 제가 돈도 없이 혼자서 뭘 얼마나 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을 하는지 정말 시댁에서 지내다 짐을 싼다고 집에 들른 적이 있는데 그때 엄청 절 무시하더라고요. 이혼 소송도 돈이 있어야 하는 거라면서 말이에요. 몇 년을 부부로 같이 살면서도 여전히 날 모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그런 말을 하는 남편이 우습기도 하고 한편으론 씁쓸하기도 했었어요. 저는 이혼을 준비하면서 그 상간녀 얼굴이라도 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인지 꽤 자주 꿈까지 꾸곤 했어요. 그런데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는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사촌 동생이 강남 압구정에서 미용 스텝으로 일을 하는데 제가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걸 알고 걱정이 됐는지 맛있는 걸 사주겠다고 조만간 날을 잡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이 사촌 동생과 점심 약속이었던 날이었죠. 저는 마음이 착잡한 날들의 연속이라 그렇게라도 바람도 쐬고 오고 싶어서 일찍부터 준비를 하고 나가 동생을 기다렸던 건데 그곳에서 상간녀를 딱 만나게 된 거예요. 블랙박스에 간간이 찍힌 모습 때문에 바로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그 돈이 많다는 상간녀 옆에 정말 허름한 차림새를 한 할머니가 상간녀에게 막 매달리고 있더라고요. 거기다 상간녀는 그 할머니에게 버럭버럭 소리까지 지르더니 바닥에 밀어 내팽개쳤어요. 그러고는 그 근처에 세워져 있던 스포츠카를 타고 그 자리를 떠났죠. 저는 무작정 그 할머니에게 달려가 할머니가 다친 곳은 없는지 살핀 뒤 부축을 하면서 자초지종을 물어보았고 그 할머니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이길래 할머니는 그 여자에게 매달리고 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는 왜 그렇게 매몰차게 할머니를 대한 건가요? 혹시 두 분이 안 좋은 사이인가요? 안 좋은 사이라면 안 좋은 사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 아이는 절 무척이나 싫어하니 말이에요. 다 내 잘못이죠. 원래는 그런 아이가 아니었는데. 왜 그게 할머니 탓이라는 거예요? 알고 지낸 지 꽤 오래된 사이신가 보네요. 원래의 모습을 알고 계시다는 건요. 저 실례가 안 된다면 두 분의 관계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아주 깊은 사이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저 버릇없고 치장하기 좋아하는 것이 바로 내 딸이요. 그 할머니는 알고 보니 상간녀의 친엄마였어요. 할머니의 말로는 자신은 수산시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상간녀 엄마와 상간녀가 우연히 그곳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상간녀 엄마가 상간녀에게 아는 척을 하는 모습을 제가 딱 보게 된 거였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땐 말로만 들어본 서자? 뭐 그런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죠. 그런 게 아니고서는 상간녀는 기업가 외동딸이라고 했는데 그런 상간녀의 엄마가 수산시장에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전개잖아요. 그래서 저는 수상하게 느끼지 않는 선에서 이것저것 물어보았어요. 다행히 그 할머니께서도 이렇게 자신의 딸에 관한 이야기를 남에게 해본 게 참 오랜만이라며 이야기를 곧잘 해주시더라고요. 할머니의 말은 이랬어요. 상간녀는 사실 기업가 외동딸이 아니라 기업가 외동딸의 잡일과 심부름을 해주는 시다였고
진짜 기업가 외동딸이 상간녀에게 심부름을 시키면 그걸 대신 해주는 게 상간녀의 일이었던 거죠.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면 그 기업가 외동딸이 상간녀에게 백화점에 가서 명품백이랑 옷, 신발 종류를 알려주고 사오라고 하거나 지인들에게 줄 선물을 사오라고 한다거나 또 기업가 외동딸 소유의 외제차를 끌고 가서 차에 기름 좀 넣어가지고 오라고 하거나 세차를 해오라고 한다거나 미술관에 가서 자신이 골라놓은 미술품을 사오라고 지시하거나 혹은 어느 기업 대표를 만나 서류를 좀 전달해주고 와라 등 기업가 외동딸의 수발을 들고 잡일이나 심부름을 도맡아 하는 게 상간녀였던 거예요. 그런데 상간녀는 기업가 외동딸의 심부름을 하면서 밖에서는 진짜 기업가 딸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다녔던 거죠. 남편과 시어머니도 상간녀의 그런 행세에 속아 넘어갔던 거고요. 하기야 상간녀가 기업가 외동딸이 준 카드로 명품을 톡톡 사고 외제차 키를 받아 차를 끌고 다니고 또 미술관 같은 곳에 가서도 구경하는 척하며 마치 자기가 원하는 작품인 것처럼 행동하며 그 작품들을 고민 없이 사는 모습이었을 테니 거기에 깜빡 속을 수밖에 없었겠죠. 거기다 상간녀는 기업가 딸의 카드로 식비를 계산했으니 오마카세나 고급 레스토랑 같은 곳에서 밥을 사 먹고 다녔으니 시다나 하는 자신이 정말로 기업가 외동딸이라도 된 줄 착각하고 사기를 치며 다녔던 거예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던 상간녀 엄마는 그런 상간녀에게 더는 그런 짓을 하고 다니지 말고 제발 우리 분수에 맞게 정직하게 살자고 말리려고 상간녀가 자주 다니는 곳까지 찾아왔던 거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그런 생활을 하며 호화를 누리고 있는 자신이 뭐라도 된 것처럼 생각하게 된 상간녀는 자신을 말리는 상간녀의 엄마의 행색이 창피했고 또 자신을 방해한다고 느껴 그렇게 매몰차게 행동을 하고는 횡하니 가버렸던 거죠. 저는 그 할머니에게 남편과 상간녀가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다 알렸어요. 그래서 이혼 소송 중이라는 사실까지 전부요. 그리고 할머니에게 정말 상간녀가 그런 짓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면 제대로 싹을 잘라야 한다고, 엄마 입장에서 쉽지 않은 것은 너무도 잘 알지만 우리 집과 같은 피해가 계속되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냐며 할머니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할머니는 잠깐 깊은 생각에 잠겨 있더니 제게 자기 딸을 대신해 사과를 하며 상간녀가 다시는 그런 몹쓸 짓을 하지 않도록 좀 도와달라고 어떤 방법이든 괜찮다며 저에게 도움을 청하더라고요. 저는 할머니와 고민하다가 상간녀의 행실을 혹시 기업가 외동딸도 알고 있느냐고 할머니께 물었더니 상간녀가 기업가 딸 몰래 하는 짓이라 자신도 언제나 마음이 쓰이고 불안했다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상간녀가 더는 기업가 딸의 시달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 할머니도 자기도 하루빨리 상간녀가 그 일을 그만두기만을 바라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업가 딸을 찾아갔어요. 처음 로비에서부터 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하늘도 저를 돕는 건지 상간녀와 함께 있는 기업가 딸을 딱 마주치게 된 거예요. 저는 저를 지나치려는 기업가 딸을 잡아세우고 그동안 심부름꾼인 상간녀가 했던 짓들을 낱낱이 밝혔어요. 처음에 기업가 딸은 제 말을 믿지 않는 듯 했어요. 하지만 굴하지 않고 제가 당한 일까지 모두 털어놓았어요. 상간녀가 외동딸인 척을 하며 내 남편을 꼬드겨 투자를 받아냈다는 것까지 모두요. 상간녀는 얼굴이 사색이 돼서는 절대 아니라며 저더러 미친 여자라고 모함이다 하며 큰 소리를 치더군요. 그런데 상간녀를 오래 알고 본 기업가 외동딸은 상간녀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기기 시작했고 저는 발뺌하지 못하도록 할머니와 나눈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이며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상간녀 셋이서 차에서 나눈 대화 내용까지 모두 그 자리에서 재생시켜 들려주었고 상간녀는 제 핸드폰을 뺏으려고 저에게 매달렸어요. 기업가 외동딸은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상간녀에게 가짜 외동딸이 판을 치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그 사람 많은 로비에서 상간녀의 얼굴을 몇 번이나 내리쳤어요. 그러고는 숨을 고른 뒤 제게 용기 내서 이 사실을 알려줘 고맙다며 다른 부하 직원을 불러 바로 본인 카드 내역을 다 확인하라고 지시했어요. 상간녀는 개망신을 당한 것은 물론 많은 직원이 다 보는 데서 무릎을 꿇고 기업가 딸에게 살려달라고 싹싹 빌어야 했어요. 기업가 외동딸은 자기의 부하 직원의 잘못된 행실로 인해 가정에게까지 해를 끼친 것에 대해 제게 사과를 하더군요. 그러고는 자신의 연락처까지 알려주며 이번 일이 어떻게 정리될지 궁금하실 테니 추후에 소식을 전하겠다고 말하고는 정중히 인사를 한 후에 회사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한 사흘쯤 지났을 때 정말 연락이 와서는 상간녀가 자신의 카드를 마음대로 쓴 부분을 덕분에 다 밝혀낼 수 있었다며 확인하자마자 상간녀를 고소했다고, 믿었던 직원이 자기를 상대로 이런 파렴치한 짓을 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덕분에 제대로 처신하게 될 수 있게 되었다며 다시 한번 고맙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상간녀의 인생은 완전히 망한 거예요. 자기가 남 몰래 썼던 어마어마한 돈에 대한 죗값을 치러야 하니까요. 그리고 또 인생 망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제 남편과 시어머니입니다. 그 사기꾼 상간녀에게 깜빡 속아 결혼까지 할 줄 알았던 그들의 꿈도 다 물거품이 되었으니까요. 거기다 돈이란 돈까지 다 그 상간녀에게 뜯겨 빈털터리가 되어 거지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나중에 상간녀가 남편에게 연락해 실은 자신은 그냥 기업가 외동딸의 심부름꾼이었다는 사실을 밝히며 자기를 도와달라고 애원하는 연락을 받았더라고요. 그때 남편도 뭔가 잘못됐구나라는 걸 느꼈는지 시어머니까지 대동해 집에 찾아와서는 제게 그동안 자기가 좀 미쳤었다며 자기한테 여자는 저뿐이라면서 앞으로 가족들을 위해서만 살겠다고 자신의 실수를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애원했어요. 시어머니도 자기 아들이 순수해서 속아 넘어간 거라며 이혼하라고 했던 건 진심이 아니라고, 이혼만은 제발 말아달라고 제 바짓가랑이까지 붙들고 눈물에 호소를 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어. 내가 그 여자가 좋아 만난 게 아니라 돈 때문에 홀렸던 것뿐이야. 너무 없이만 살아봐서 혹했던 것뿐이라고. 정말 단연코 그 여자가 좋아 만난 건 아니었어.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어? 그래 얘. 내 아들이 좀 순수하니 너도 알잖아. 검은 물 안 든 깨끗한 도화지 같은 애라는 거. 우리가 돈에 눈이 멀어서 잠깐 미쳤었나 봐. 내가 너한테 면목이었구나. 미안해. 그러니까 제발 우리 아들과 이혼만은 하지 말아줘. 어? 우리가 정신 차리고 너한테 잘하마. 아이들도 우리가 다 챙기고 넌 이제 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렇게 지내렴. 절대 나무라지 않으마. 이렇게까지 태세를 전환한 이유는 뭔데요? 그 여자한테 받은 명품만 해도 꽤 되니까 그걸로 위자료 해주면 그만이잖아요. 한 번도 바람 안 핀 놈은 있어도 한 번만 바람 핀 놈은 없다는 말도 몰라요? 당신들은 끝까지 내가 멍청한 줄 알아? 아니야. 마음까지 준 바람은 아니었어. 그냥 잠깐 돈에 흔들린 것뿐이라니까. 여보, 우리 애들을 생각해서라도 이번 한 번만 봐줘. 내가 앞으로 육아 참여도 잘할 테니까. 어? 나 그 사기꾼한테 속아서 상금융 꺼내서 돈까지 빌렸단 말이야. 제발 나 좀 봐주라. 남편은 그 사기꾼 상간녀가 말한 투자에 속아 제3금융권에서까지 돈을 빌렸고 본인 대출도 모자라 시어머니 이름으로까지 대출을 받아서 줬다더군요. 계속 재촉 전화 오고 난리라며 힘들다고 제게 호소하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네가 멍청하게 속아서 생긴 빚을 누구 탓을 하겠냐며 네가 시어머니 빚까지 잘 책임지고 우리 이혼할 때 나한테 줄 위자료도 잘 챙겨두라고 말하고는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곧장 이혼 소장을 알렸고 나중에 제게 대출 못 갚아 계속 재촉 전화가 온다며 이런 힘든 상황에서 꼭 이혼을 해야겠냐고 우는 소리를 하는 남편에게
내 뒤통수 친 값이 그거니 어디 한번 잘 버텨보라고 말하고는 미리 알아봤던 변호사와 제대로 이혼 소송을 진행했어요. 남편은 제게 위자료랑 재산분할까지 해줘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얼마 뒤면 재판이 끝나요. 물론 제가 승소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고요. 바람까지 피고 저 몰래 빚까지 만들었으니 오죽하겠어요. 남편은 아직도 아이들 핑계를 대며 어떻게든 이혼만은 막으려고 하고 시어머니도 매일같이 찾아와 현관 밖에서 아들을 한 번만 봐달라며 애원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말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아요. 이혼 소장을 던진 뒤 저는 둘째도 어린이집을 보내기 시작했고 첫째도 그동안 다니고 싶다고 했지만 못 보냈던 학원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진짜 기업가 외동딸과 인연이다 일자리를 소개받아 일을 시작하게 되었거든요. 아이들과 저는 벌써 남편 없이 살아가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언제나 집에만 오면 시끄럽게 소리치거나 잠만 자던 아빠가 없으니 애들도 눈치 볼 일이 없어 조금 더 편해 보이고 저도 아이들에게만 집중할 수 있으니 훨씬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승소하면 친정 주변으로 이사도 갈 계획입니다. 물론 살다 보면 힘든 일은 계속 생기겠죠. 하지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많은 걸 배워 남편 없이도 씩씩하게 아이들을 케어하며 잘 살아볼 수 있겠다는 용기가 생겼어요. 앞으로 아이들만을 위해 열심히 살면서 행복한 날들만 가득했으면 좋겠네요. 더 강인하고 든든한 엄마로 아이들을 품으며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